아내가 집을 나간 진짜 이유는 빚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날까지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아내 윤정이가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요.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전세 계약서. 이미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죠.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정희는 도연 앞에서 무슨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김도연이 처음 건축 자재 회사를 시작한 건 28살 때였습니다.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접 자재를 나르고 밤늦게까지 견적서를 작성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도연아, 이렇게 무리하면 몸이 안 좋아질 거야. 아내 윤정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지만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민이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면 지금 열심히 해야지. 그때만 해도 정희는 도연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고 늦은 밤 돌아와 피곤해하는 도연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죠. 당신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힘이 나라고 말하던 정희. 그 말이 도연에게는 최고의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신호는 있었습니다. 정희는 항상 통장 잔고를 확인했고 회사 매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도연은 그저 가정에 관심이 많은 아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을까요? 이미 그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다시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트럭도 5대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성실한 김 사장으로 불렸고 건축업계에서도 신뢰받는 업체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정희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줄 누가 알았겠어? 딸 지민이는 피아노 학원과 영어 학원을 다녔고 가족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제주도, 부산, 심지어 일본 여행까지? 정희는 그때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일만 해? 6살이던 지민이가 물었을 때 정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우리 지민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말을 들으며 도연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거래처를 돌았고 휴일에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식으면서 건축 경기도 동반 침체했습니다. 신규 건설 현장이 줄어들고 기존 거래처에서도 주물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야. 조금만 버티면 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몇 개 협력 업체가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도연의 회사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재 납품 대금 3천만 원을 떼이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은 5천만 원, 그리고 8천만 원. 한순간에 1억 6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무조사까지 겹쳤습니다. 복잡한 세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되며 추징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 사정이 그렇게 안 좋아? 일시적인 거야. 경기만 회복되면 금방 나아질 거야. 도연은 애써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때부터 정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얘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던 정희가
이제는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마사지를 해주던 정희가 이제는 나도 피곤해라고 말하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아.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워. 도연이 솔직히 털어놓았을 때 정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고?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자금 조달도 막혔습니다. 도연은 개인 자산까지 담보로 내놓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실 임대료가 밀리고 직원들 월급도 2달째 지연됐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생계가 있어서요. 10년을 함께한 베테랑 직원이 조심스럽게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둘씩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20명이던 직원이 15명, 10명,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무실은 점점 텅 비어갔고 전화벨 소리도 뜸해졌습니다. 집에서의 분위기도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희는 말수가 줄었고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엄마, 아빠, 왜 요즘 화난 얼굴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딸을 안아주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공주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학원비도 이번 달은 어려울 것 같아. 도연이 말했을 때 정희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지민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 지민이만 못 다니면 어떡해? 조금만 참아줘.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게.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날 밤 정희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2019년 3월의 어느 날 저녁, 도연이 텅 빈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지민이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희야? 지민아? 도연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이혼 서류와 함께 정희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나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더는 이 불안한 생활을 견딜 수 없겠어. 지민이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 해서 지민이는 내가 데려갈게. 부디 원망하지 말아줘.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있던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괜찮아. 우리 함께 힘내자라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혼자만의 탈출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가족이 그가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리고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더욱 참담한 건 그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정희와 지민이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도 텅 비어 있었고 지민이의 장난감들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살았던 적이 없었다는 듯이. 그날 밤 빈집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남겨진 건 빈집과 빚더미 그리고 홀로 남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정의가 떠난 진짜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성공한 남편을 원했던 거였고 실패한 남편은 필요 없었던 거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었던 거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안에서 활짝 웃고 있던 자신이 이제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혼자 지낸 지 몇 달이 지났을까요? 김도연은 더 이상 시간을 세지 않았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구분이 안 됐죠. 커튼을 친 방에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텅 비었고 싱크대에는 며칠째 씻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채권자들의 톡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지만 도연은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사는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기름기로 떡져 있었습니다. 한때 디귿디귿이란 김 사장이라 불리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채권자이거나 법원 관계자일 테니까요.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고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계신가요? 저 박선우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우, 3년 전 건축 현장에서 만난 젊은 인부였습니다. 그때 선우는 25이었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청년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검정 후드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사장님, 선우가 도연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연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몰골이 어떤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뭐하러 왔어? 도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선우는 망설이더니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오랫동안 못 드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따뜻한 붕어빵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몇 달 만에 누군가가 건네준 따뜻함이었죠.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도연이 겨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어떻게 지내? 저는 지금 치킨집에서 배달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선우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작성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사장님, 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폐목재를 재활용해서 친환경 가구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2장짜리였지만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예상 수익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죠. 선우야, 이런 건 투자자가 있어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사장님, 선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현장에서 다쳤을 때 병원비 200만 원을 대신 내주셨어요. 그때 저는 건강보험도 안 됐었는데 말이에요. 겨울에 추워한다고 내복도 사주시고 어머니 병원비도 보태주셨죠. 선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연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선우는 3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장님, 저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사장님만큼은 제 아이디어를 알아봐 주실 것 같아서 왔어요. 선우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도연은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우야,
나는 지금 빈털털이야. 투자할 돈도 없고 신용도 없어. 사장님의 경험과 노하우면 충분해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어머니가 아껴둔 돈이 조금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요? 선우야, 만약 실패하면 어떡해? 내 돈도 다 날리고 내 인생도 망치면? 사장님, 선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바닥이에요. 더 떨어질 곳도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우를 바라봤죠. 이 청년의 눈에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알겠어.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보자.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보자. 선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연하죠, 사장님.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선우가 사온 치킨과 맥주였지만 그동안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작업장은 어떻게 구할까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일단 작은 창고부터 시작하자. 월 임대료 50만 원 정도 되는 곳으로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공업단지 외곽에 있는 곳인데 크지는 않지만 작업하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도연은 선우의 철저한 준비에 감탄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로 모든 걸 계획하고 온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 보였죠. 창고를 구하러 가는 길에 선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만들 가구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뭔데? 각 가구에 스토리를 담는 거예요. 어떤 건물에서 나온 목재인지, 그 건물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그냥 가구를 사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사는 거죠. 도연은 선우의 아이디어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담겠다는 것이었죠. 좋은 아이디어야. 하지만 그러려면 목재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 이미 몇 개 철거 업체와 연락해뒀어요. 그들도 폐목재 처리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선우의 준비성에 도연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보다 훨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창고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때 20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를 운영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작은 창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하지만 선우가 창고 안을 둘러보며 신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저기에 작업대 놓고 여기에 목재 보관하고 저쪽에는 완성품 진열하면 될 것 같아요. 선우의 열정이 도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좋아, 여기로 하자.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도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죽고 싶었던 자신이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고마워. 뭐가요? 날 살려줘서. 선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이 절 살려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새로운 창고에서 선우와 함께 가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를 받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였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적인 꿈이었습니다. 성공 소식이 퍼지자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선우가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세습 가구는 이제 직원 15명에 매출 30억을 기록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친환경 가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언론에서도 재활용의 기적,
환경과 사업을 동시에 잡은 성공 사례로 소개했죠. 그 변화의 시작은 첫 번째 제품이었습니다. 100년 된 한옥에서 나온 목재로 만든 책상이었는데 SNS에 올린 제작 과정 영상이 10만 뷰를 넘으면서부터였죠. 사장님,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선우가 신나서 달려왔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벌써 2달치 물량이 다 찼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가구 5개도 안 팔렸습니다. 하지만 구매한 고객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주문이 늘어났죠. 특히 각 가구마다 담긴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의자는 40년 된 카페에서 나온 목재로 만든 거예요. 그 카페에서는 수많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했고 학생들이 공부를 했죠. 이제 그 따뜻한 기억들이 당신의 집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고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단순한 가구가 아닌 추억을 사는 경험으로 포지셔닝 됐습니다. 2년 차에는 대형 인테리어 업체에서 전기 납품 계약을 제안해 왔습니다. 3년 차에는 백화점에 입점했고 4년 차인 지금은 해외 수출까지 시작했죠. 도연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일어설 수 있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돈에만 매달리지 않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수평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선우와는 공동 대표를 맡아 의사 결정을 함께 했죠. 사장님, 우리 정말 잘했네요. 선우가 첫 해외 수출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잘한 거야. 이 모든 아이디어는 내 것이었어. 그래도 사장님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도연의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그런데 성공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정희 씨라는 분이 전화하셨는데요. 지민이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통화 좀 부탁한다고.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정희가 갑자기 전화를 한다니. 안 받는다고 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정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장모가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도연아, 나 좀 보자. 4년 전 차갑게 이쯤에서 그만 놓아주게라고 문자를 보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근처 카페에서 만난 전 장모는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사업 잘 된다는 소식 들었어.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지민이도 아빠 생각을 많이 하고 도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없을까 해서 어쨌든 가족이었잖아. 그 순간 도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었다고요? 4년 전에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어머님, 4년 전에 제가 어려웠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그때는 상황이 좀 복잡했잖아. 은혜도 어린아이 키우느라 힘들었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 장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연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정희의 남동생, 그러니까 전 처남이 찾아왔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사업 대박 났다던데요? 그럭저럭. 저 요즘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혹시 투자할 생각 없으세요? 형부 경험이면 저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돈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도연이 어려울 때는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정희 본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아래 로비에 정희 씨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얼굴, 어떤 모습일까요?
1층 로비에 내려가니 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져 보였고 옷차림도 수수해 보였어요. 도연을 보자 일어나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 씨,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도연은 고민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이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방송에서 아빠가 나온 걸 보고는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때 일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 도연은 정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차갑게 떠났던 그 사람이 지금은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후회요? 네.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요. 지민이 교육도 생각해야 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컸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와 지민이의 미래는 생각 안 하셨나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금 왜 다시 연락한 거예요? 정희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답했습니다. 지민이 때문이에요.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저도 혼자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럼 4년 전에는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았나요? 그때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죠?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4년 전에는 도연이 실패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게 달랐던 거죠. 정희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지금도 실패한 상태라면 그래도 연락했을까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왜요? 저도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정희 씨, 가족이라는 건 힘들 때 함께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죠.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다신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4년 전 상처가 다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민이가 그리워졌습니다. 선우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지민이는 만나고 싶은데 다른 건 아직.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건 없잖아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랫동안 잠 못 들었습니다. 4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고 동시에 딸에 대한 그리움도 컸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도연은 정희와 그 가족들을 모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방식대로였죠. 과거처럼 끌려다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선우야, 내가 좀 이상한 부탁을 해도 될까? 뭔데요, 사장님? 오늘 저녁에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네가 함께 있어 줬으면 해. 선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도연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했거든요. 도연은 일부러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한정식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였죠. 4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곳이었습니다. 저녁 7시 정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는 전 장모와 전 처남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혼자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도연아, 이런 좋은 곳에서 만나다니. 전 장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성공했구나. 전 처남도 거들었습니다. 도연 씨, 이런 곳은 처음 와보네요. 역시 사업과 다르네. 하지만 그들이 선우를 보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하는 눈빛이었죠. 아, 소개할게요. 저희 회사 공동대표 박선우입니다. 도연이 자연스럽게 소개하자 그들의 표정이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공동대표요? 전 장모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를 함께 일으킨 동반자죠. 정희는 선우를 경계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마 둘만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제3자가 있으니 불편했을 거예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당황한 얘기만 나눴어요. 지민이는 어떻게 지내? 도연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키도 많이 컸고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어떻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희가 말을 흐렸습니다. 요즘 아빠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들이 아빠 직업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전 장모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그때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다시 좋게 지내보자. 어머님, 도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4년 전에 어머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기억하세요? 전 장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놓아주게라고 쓰셨죠. 그때는 왜 그만 놓아달라고 하셨죠?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잖아.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지 않나요? 전 처남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부, 과거 일을 왜 자꾸 들추세요? 이제 다 잘 됐으니까 앞으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은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만 봅시다.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첫 번째는 지민이 명의의 교육 신탁 증서였습니다. 이건 지민이를 위한 교육 기금입니다. 대학 졸업까지 학비와 생활비가 모두 들어 있어요. 2억 원 정도 됩니다. 정희와 전 장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민이 앞으로 저와 만날 수 있는 면접 권리를 보장하는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두 번째 서류를 보여주자 정희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왜?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책임은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이 제 삶에 다시 관여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장모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한테 지민이만 보고 꺼지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는 더 이상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어요. 정희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지금도 실패한 상태라면 여기 와 계실까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4년 전에 사장님이 어려우실 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신가요? 전 처남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어려웠어요. 무슨 도움을 줘요? 그런데 지금은 어려우시지 않나요? 선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죠. 그럼 사장님이 4년 전에 어려우셨을 때도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선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4년 전에 파산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입니다. 도연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연락드린 모든 기록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께 도움을 청한 전화, 문자, 이메일 모든 것 말이죠. 파일을 열자 수십 장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장모님께 전화 마이너스 통화 거부. 2019년 4월 20일 정희 씨에게 문자 마이너스 일금 확인 후 미회신. 2019년 5월 3일 처남에게 전화 마이너스 3초 만에 끊김. 도연이 하나하나 읽어주자 그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총 47번 연락을 시도했는데 단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네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있나요? 도연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는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나 집에 연락하지 마세요. 도연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전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과거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머님, 도연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함께해야 진짜 가족인 거죠. 선우도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이 가장 어려우실 때 외면하신 분들이 성공하고 나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서며 정희가 울면서 쫓아왔습니다. 도연 씨,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도연이 멈춰 서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여기 안 오셨죠? 그건 답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연은 홀가분했습니다. 4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후회 안 하세요? 아니야.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런데 지민이는 어떻게 만날 계획이세요? 법적으로 보장받은 면접권이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가족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선우야, 고마워. 뭐가요? 내 편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사장님.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밤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찾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 도연과 정희 가족들 사이에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희가 문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도연이 일절 답장하지 않자 그것도 끊겼죠. 전 장모와 전 처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대신 도연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해외 바이어들과 미팅 어떠셨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훌륭했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진출이 가능할 것 같아. 세습 가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6년째인 지금은 직원이 10명을 넘었고 매출도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점은 도연이 돈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선우야, 우리 직원들 복지 좀 더 늘려보자. 육아휴직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꽤 들 텐데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직원들 덕분이야. 도연은 진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것이 있었죠. 사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민이. 4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지민이는 예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목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지민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아버지와 상담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 언제든지 괜찮아. 아빠가 시간 맞춰줄게.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도연은 지민이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4년 만에 본 딸은 정말 많이 자라 있었어요. 키도 훨씬 컸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아빠, 많이 바뀌셨네요. 더 건강해 보이세요. 지민이도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 같아.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인데? 특목고를 가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평범한 고등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도연은 지민이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다니. 지민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정말요? 엄마는 성적만 올리라고 하는데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가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민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서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민아, 어른들 사이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빠가 너를 덜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야. 저도 알아요.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이해해줘서.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는 자주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물론이지. 아빠도 그러고 싶었어. 그날부터 도연과 지민이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한편 회사에서도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우가 뛰어오듯 들어왔습니다. 뭔데? 환경부에서 저희를 올해의 친환경 기업으로 선정했대요. 정말? 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상도 받게 됐어요. 도연과 선우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선우야, 우리 정말 많이 왔구나. 네, 사장님. 그런데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시상식 날 도연은 무대에 올라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6년 전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제 옆에 서 있는 박선우 대표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더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준 모든 직원들, 그리고 저와 함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준 선우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지민이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지민아, 어떻게 여기 왔어? 선우 삼촌이 초대해 줬어요. 도연은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이도 사장님의 가족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날에 함께 해야죠.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말이죠. 6개월 후 세습 가구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사장님, 해외 진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현지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 같아. 와, 정말 대단해요. 6년 전 창고에서 시작한 게 이제는 다국적 기업이 되다니.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저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 누구랑? 회계팀에 있는 수진이요.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축하해. 언제 결혼식 할 거야? 다음 달 예정인데. 혹시 주례를 서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기쁜데. 선우의 결혼식 날 도연은 주례를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결혼하는 선우는 제게 아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6년 전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은인이자 이제는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하객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웃을 때만 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견뎌낼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선우와 수진이도 그런 진짜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민이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도 선우 삼촌처럼 아빠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민아, 넌 이미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도 진짜 가족인 거죠? 그럼 당연하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연은 벽에 걸린 새로운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선우와 수진이 그리고 지민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예전 정희와 찍었던 가족 사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거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제 49이 되었고 세습 가구는 아시아 최고의 친환경 가구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지민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선우에게는 아이도 생겼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가족이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선우의 3살 된 아들이 꽃을 꺾어와서 보여줬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도연이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선우가 아내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아니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해가 저물어갈 무렵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는 것.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얻은 것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마음도 그 별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